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노트기 대지와 도로부터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집은 412페이지. 문제집은 412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요약집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집을 보면서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약집은 그 290페이지. 이쪽이야. 그래서 문제집 412페이지랑 요약집 290페이지 요 이해를 볼 건데 대지의 안전 요 부분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면 되는 거고, 옆에 조경이라는 게 있죠. 조경. 그래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경 의무가 배제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경 의무가 배제되는 게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반드시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축사, 그 다음에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이러한 것들은 조경 의무가 배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숫자 나오는 것들인데, 공장은 대지 면적은 5,000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공장, 이러한 것들은 조경 의무가 배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물류시설, 이 역시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조경 의무가 배제가 되는데, 물류시설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조경 의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옥상 조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에 나오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옹벽의 설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문제에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해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하죠. 다만 그 1번의 박스 안에 보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해서 해당 건축물 주변에 해당 건축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대지는 도로에 접하라는 건데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면은 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에 접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막, 이런 것들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이 통로로 오랜 기간 동안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은 앞쪽에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건축선 이런 것들도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412페이지 문제집의 412페이지. 그래서 1번에 대지의 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도로는 원칙적으로 인접한 대지보다 낮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지는 도로보다 낮으면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된다라는 거.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의 필요가 없거나 배수의 지장이 없는 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물에 잠길까봐 낮으면 안 되니까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의 필요가 없거나 배수의 지장이 없는 건축물들은 대지는 그런 것들은 낮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송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자, 옹벽 설치에 관한 기준을 조금 더 보충해 보면은, 옹벽 설치는 여기 절토, 성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고, 이 송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상일 때에는 앞에다가 옹벽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옹벽을 콘크리트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그래서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 요것만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게 옹벽 설치의 기준.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부분의 높이가 1m 이상이고, 앞 1m 이상일 때에는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이 옹벽을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4번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서 원칙적으로 조경을 해야 되는 곳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조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으로 매립된 토지는 지반이 약하겠죠.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은 대지 면적은 5,000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공장 싹 다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대지 조경 등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부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조경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조경 의무가 배제된다. 근데 그 녹지 지역 말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조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농림지역이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물류시설. 자,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일 때는 조경 의무가 배제가 되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니까 조경을 해야겠죠. 그 다음 공장은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 그 다음에 4번은 축사인데, 축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조경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한 단독주택.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는 조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개공지가 나오는데, 공개공지는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 있죠. 어떤 지역에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나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대상 지역부터 보면 공개공지라는 건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상 첫 번째는 모든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리는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 기능이 포함된 지역이 있죠. 준자 들어가는 거 두 군데. 그래서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주거지역. 이런 곳이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런 데다가 공개공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 대상 건축물은 종교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요게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해서 우리 이렇게 외우죠. 정훈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이렇게. 다만 판매시설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얼마나 설치하는 건데,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조경면적이나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이걸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해서 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그 효과로서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데,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대통령령에 가면 용적률이랑 높이를 1.2배까지 완화를 합니다. 이게 공개공지. 그 다음에 뭐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엮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공개공지에 관한 내용이죠. 자, 보면은 4번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은 모든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5번.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니까 일단 1번, 2번, 3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화물용 운수시설이 아니라 여객용 시설을 말합니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종교시설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러니까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중공업지역에 설치하는 소매시장, 판매시설이죠.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업무시설이고,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동물원, 문화집회시설이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관광 숙박시설, 이건 숙박시설. 근데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판매시설인데 제외되는 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라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틀린 것.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해서 산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자 또는 조경시설 200까지, 용적률이랑 높이를 1.2배까지. 만약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다만 건폐율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지문. 용적률이랑 높이를 1.2배까지. 그 다음에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고,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설치를 하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8번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일정 기간,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하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개공지에서는 누구든지 출입을 차단하거나 이런 것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안 되고, 3번에 담장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 공개공지 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뭐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연간 6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9번도 공개공지인데 틀린 것. 주거지역에는 모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니죠. 일반 주거지역이랑 준주거지역은 확보를 하지만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상업지역에 공개공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네, 여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모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2번 지문에 있는 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 공개공지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용적률이랑 높이, 건폐율도 완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에 적합한 공개공지? 적합한 공개공지가 아니라 법의 기준에 맞는, 법의 기준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요 기준에 뭐 대지 면적 10% 이하에서 이렇게 공개공지를 설치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적합한이 아니라 법 규정에 공개공지 설치 기준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때 얘는 위 3의 완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준다. 그래서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수?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완화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의 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에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도로가 나오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로라는 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를 도로라고 하죠. 그래서 원칙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가 도로. 근데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은 너비 3m 이상.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는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그 다음에 35m 미만, 그 다음에 35m 이상일 때 폭은 2m, 3m, 6m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보면은 보행과 10번 문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속한다. 그렇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 35m 이상이죠. 인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상인 경우 건축법상 도로에 속한다. 네, 35m 이상일 때는 6m 이상이어야 하는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m. 이렇게. 그 다음에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그 각계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내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신설, 고시된 도로 중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도로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고시한 구간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도 도로. 이렇게. 그래서 각종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도로 중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만은 반드시 가능해야 한다. 네. 자, 원칙적으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되는데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은 너비가 3m. 그렇다 하더라도 보행은 반드시 돼야 되죠. 보행은. 그 다음에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로서 공고한 도로로 건축법상 도로이다. 말이 이상한데 그 밑에 그냥 해설을 보죠. 해설해 보면은 박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밑에 보면은 허가나 신고 시에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내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박스 있죠? 해설에 이 도로들 중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건축법에서 도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5번 지구는 조금 말이 이상하니까 그냥 해설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요거죠? 10m 미만일 때는 2m, 35m 미만일 때는 3m, 35m 이상일 때는 6m.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보행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죠. 너비가 3m 이상일 때.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도로를 지정할 때, 이 지정할 때라는 말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생략하는 경우가 첫 번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번 지문에 있는 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지정할 수 있다. 도로를 지정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거지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생략이 안 됩니다. 2번, 3번 둘 다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지정하는 경우라는 말을 좀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해지겠죠. 2번, 3번은. 그 다음에 4번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때에는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만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도로나 그 예정도로. 그러니까 예정도로도 도로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13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입니다. 건축이 금지되고 허가관자가 인정한 공지로서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막. 이런 것들도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그래서 원칙은 2m 이상, 2000제곱미터지만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건축선인데, 자, 이것도 정리해 보자. 건축선이란 대지에 접한 부분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럴 때 원칙적으로 대지에 접한 부분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자, 원칙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여기가 건축선이 된다라는 거. 원칙. 다만 소연업위에 미달하는 도로의 경우에서 소연업위에 미달한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 양쪽 옆에 대지가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에는 여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연업위에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한 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겠다라는 거. 오케이. 요거는 이제 반대편에도 대지가 있는 경우죠. 근데 이 대지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을 때에는 여기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의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겠다라는 거. 오케이. 이럴 때, 자, 여기 노란색 삐끔 치는 부분이랑 여기 빨간색 삐끔 치는 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유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 지정된 건축선이랑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건축선. 요거는 뭐 우리 요약집은 293페이지에 나옵니다. 293페이지. 그래서 근데 요약서에 말을 너무 다 줄여놔가지고 그 29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94. 그래서 맨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연업에 미달한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선의 경우에는 요거 사이 면적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요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너비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거죠. 이럴 때에는 그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포함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가각전제라고 해서 도로 모퉁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자, 이 도로 모퉁이 부분에 내가 이런 대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럴 때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 여기를 말합니다.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각각 후퇴를 해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겠다. 이때 요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죠. 대지 면적에서 제외. 네. 요게 건축선에 대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면은 14번. 그 다음에 그 뒤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인데 294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에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요렇게 대지가 있으면은 건축물과 담장은 자, 여기가 건축선이라고 해보죠. 근데 내 소유권은 여기까지 미칠 때,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 건축선 안쪽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아래 부분은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튀어나와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14번 문제 보면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라며 지표 아래 부분도 또한 같다가 아니라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해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에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근데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을 때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에 해당한 거리의 수평 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지정 건축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지정된 건축선은 도로 사이의 면적에서 이렇게 지정 건축선의 경우 지정 건축선이 만약에 빨간색이 지정이 됐다. 이럴 때에는 요 사이의 면적 요거를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쉬운 거죠. 요 반대편에 철도 선로 부지가 있고 6m, 10m, 여기 6m, 여기 6m, 그리고 여기는 20m, 그리고 여기는 10m라고 돼 있죠. 이럴 때 요 폭이 3m일 겁니다 아마. 3m. 그러면은 자 반대편에 철도, 뭐 선로 부지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도로의 소요 너비만큼의 수평 거리를 물러난 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겠죠. 이렇게. 이럴 때 이 빨간색 부분은 건축 면적,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각형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요 길이가 5m가 되고, 그다음에 요 길이가 10m가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은 면적이 50제곱미터. 그다음에 여기는 6m, 그다음에 여기는 20m니까 6, 22, 120제곱미터. 해서 170제곱, 50이랑 요거 더하면은 170제곱미터. 네. 그 다음에 16번에 갑은 면적 500제곱미터인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한다. 위반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갑은 건축을 위해 허가를 받았다. 자, 요거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거죠.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용도 지역이 어딘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건 뭐 대지 면적이랑 건물의 높이랑 연면적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연면적만 가지고 허가인지 신고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건 그냥 일반적인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럴 때는 신고하지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허가 대상인 거죠. 그래서 연면적만 가지고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근데 여기는 20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허가 대상이다. 그 다음 갑은 대지에 조경을 하였다. 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조경을 해야 되죠. 잘했죠. 조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았다. 자, 공개공지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건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라는 건 바닥 면적을 다 합쳐도 2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되는데 2m 접하고 있으니까 잘했죠. 그 다음에 갑의 건축물은 출입구를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건 안 되죠. 건물 전체 높이가 4m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은 도로면으로부터 이 건물은 무조건 4m 이하에 4.5m 이하에 있겠죠. 이럴 때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1번 문제는
조금 이상하면 이거는 문제랑 해설이 좀 안 맞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를 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니니까 그냥 1번은 좀 버리죠. 이 문제. 대신에 요거 2번 문제를 보죠. 이 문제. 2번 문제를 풀면서 제가 1번 문제를 왜 버렸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해설 봐가면서 풀 수 있는 것들 풀고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도 많이 나오고 암기사항들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수업을 안 하는 이유가 암기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외운다고 해서 점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볼 건데 그 2번 문제에 있는 게 뭐냐면 건축 설계사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사는 일정한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서 건축주에게 주면 그 건축주는 착공 신고를 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층수는 2층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근데 목구조 건축물,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 건축물일 때는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는 13m 이상. 그 다음 네 번째는 처마 높이가 9m 이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일단 요것 좀 알아가 보죠. 요거. 이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아마 이번 문제 해설에 요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중간에 있는 건 놔두시고 요거라도. 그래서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근데 목구조 건축물 때는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가 13m, 처마 높이는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그 다음에 단독이랑 공동주택. 이러한 것들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를 할 때. 근데 이걸 왜 썼냐면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내진 성능 확보 대상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입니다.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이랑 내진 성능 확보 대상 건축물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 1번, 2번에 있는 거 요 두 개는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입니다.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요거 두 가지 1번 문제를 버린 이유가 이거 말고 다른데 뭐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되는 걸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2층 이상이랑 200제곱미터 이상 요 두 가지는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우리 건물은 진도 얼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내진 성능 확보 대상 건축물이자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해서 문제를 보면은 건축법령상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짝져진 것. 해서 밑에 해설에 보면은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건축물 때는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높이가 13m, 처마 높이가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그 다음에 8번에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게 있죠.
이러한 것들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됩니다. 내진 성능을. 그리고 이 중에 1번, 2번은 내진 능력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인데 층수가 3층인 건물, 2층 이상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건 아니죠.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처마 높이는 9m 이상, 그러니까 디귿 맞고, 높이는 13m 이상, 그래서 리을 틀렸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그래서 미음도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건 니은, 리을, 미음. 그 다음 3번에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뭐 해설에 나와 있죠. 해설에 보시면은 이러한 곳들은 좀 조용해야 된다 싶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판매시설 중 상점 간의 경계벽. 여기는 좀 덜 조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해설에 이러한 것들 지을 때는 가구 간, 세대 간의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3번의 일종 근생 중에 임산부실 간의 경계벽, 뭐 신생아실 경계벽,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경계벽,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호실 간,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세대 간,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호실 간,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숙사, 뭐 의료시설, 이런 거, 병실간,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들도 그냥 해설에 그냥 숫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외우라고 하기엔 좀 힘듭니다. 외우라고 하기엔 좀 힘들어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이 파트를 왜 수업을 안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막 숫자 끼워 넣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외운 거에 비해서 출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거 썼던 거, 그거는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써본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의 숫자들이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저는 뭐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5번, 뭐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피난계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세대 간의 소음 대책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보시라고 했던 게 출제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래서 3번은 보고, 그 다음에 430페이지 6번까지 4번, 5번, 6번은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7번 요건 한번 보죠. 7번은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뭐 개정된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면 돼. 건축법령상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건물을 지을 때 뭐 CCTV도 설치하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범죄 예방 대책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설해 보면은 맨 앞에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인 밑줄. 자, 그 예전에는 범죄 예방 대책에 맞게끔 지어야 되는 건물, 거기에는 그냥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이렇게 돼 있던 게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범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 이 대표적인 원룸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세대, 그 다음에 연립 아파트. 아파트는 이제 세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포함이 된다는 거. 공동주택에다가. 그러니까 뭐 다중주택 이런 건 안 들어가죠. 단독주택이랑.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일종 근생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편의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죠.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인데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에서 연구소랑 도서관은 제외.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그 다음에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이것도 고시원. 그래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곳,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뭐 범죄 예방 대책에 맞게끔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까 교육연구시설 중에 도서관이랑 연구소는 제외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 지구 안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요약서에는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보죠. 우리가 이제 국계법에서 배웠던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자, 이 대지 중에 요만큼 잘라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하고 주거지역에 700, 상업지역에 300 걸쳐있다라고 해보죠. 이럴 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우리 노트는 어디 있냐면 노트는 10페이지. 노트 10페이지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럴 때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가중평균 해서 각각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이라는 게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 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해서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각각 구하면 되는데 이 대지에다가 나누지 않고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에 상업지역이 작은 부분이고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니까 이 상업지역에는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에서 기준이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건축법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대지에다가 건축법 관련 규정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배웠던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공개공지 설치 의무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건축법의 규정을. 이럴 때는 기준이 과반이 됩니다. 과반이 속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래서 자, 기준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계법에서는 이 기준이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려고 할 때에는 과반이 속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에서는 과반이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이 대지랑 건물 전체에다가 건축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주거지역의 기준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국계법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칠 때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각각. 그래서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거랑 내용이 똑같으니까 기준만 다르다. 건축법 기준을 적용할 때는 과반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국계법에서는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럴 때.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은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가장 큰 면적에 속하는 지역, 지구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과반이 속하는 부분, 과반.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네. 건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걸쳐 있을 때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전부, 건물 전부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아니지.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이게 문제를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고 나머지는 지금 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 보면은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4번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칠 때는 각각. 그 다음에 녹지지역의 안에 있는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칠 때는 각각이 아니라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따르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1번 문제는 옳은 걸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걸 찾는 거. 해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싹 다 옳은 지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죠. 용적률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지하층, 지상 1층, 지하 2층, 지상 2층에서 9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이죠. 근데 이 연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게 4가지.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그러면은,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용적률이고, 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에다가, 자, 연면적을 위에 올려주면 되겠죠. 바닥 면적을 합하면 되는데, 지하층은 뭘로 쓰든지 무조건 빼죠. 그럼 지하층 1층, 2층 다 빼고, 그 다음에 지상층에 필로티 구조로 전부 상층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2000제곱미터는 그냥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층부터 9층까지 8개 층이 각 2000제곱미터니까 연면적이 16,000제곱미터. 그러면은 160%죠. 이렇게. 약분, 이렇게. 160%. 이렇게. 그래서 지하층은 무조건 빼고 부설주차장도 빼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틀린 것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최대 한도는 국계법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랑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계법의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인데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기로 한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건축법에서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네. 3번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의 최대 한도 용적률은 국계법에 따르죠. 근데 용적률 산정 시 대지에 건축물이 2 이상 있는 경우 각각의 연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합합니다. 통합해서.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 지문을 합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기준은 국계법에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기로 한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르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럼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을 구하라는 건 지금 쓰고 있는 연면적을 구해서 이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에다가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용적률이 200%죠. 그러면은 200제곱미터의 2배, 400제곱미터까지를 이 대지에는 연면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걸 빼면 됩니다. 자, 근데 지하층은 일단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할 때 필로티 부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속 주차장 1층은 다 빼면 되죠. 그 다음에 2층, 3층 200은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락인데 다락은 층고가 1.5m, 경사지붕일 때는 1.8m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락 50제곱미터는 역시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지금 연면적으로 쓰고 있는 게 200제곱미터를 쓰고 있죠. 그럼 여기서 빼면 200제곱미터, 요게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되죠. 그래서 이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연면적을 빼주면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나오니까 정답은 200.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에 관한 내용 중 면적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대지는 일정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그게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해설에 나와 있죠.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요거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니까 나열을 하시면 되겠죠. 정답이 4번. 6번도 똑같은 지문이니까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 7번.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해당하지 않는 규정을 해서 이건 노트에서 찾아드리죠. 제가 그냥. 자, 방금 봤던 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 규모 이하로 이거보다 작게 분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지의 분할 제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이고, 그 다음에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분할 제한이라고 해서 우리 노트는 43페이지 보시면 43페이지.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해서 2번에 다음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해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정리해볼까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폐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적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지 안의 공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러니까 높이 제한이 두 가지죠. 이런 것들.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에. 그래서 요것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보면은 7번에 1번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죠. 2번은 건폐율. 그 다음에 4번에 높이 제한. 그 다음에 5번도 높이 제한. 근데 공개 공지가 아니라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공개 공지랑 대지 안의 공지와의 규정은 이게 다른 겁니다. 자, 대지 안의 공지라는 건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죠. 이럴 때 이 경계선으로부터 건물까지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거리를 띄우면 여기가 공지가 되겠죠. 이렇게 최소한의 공지 확보를 목적으로 만드는 규정이 대지 안의 공지라는 규정입니다. 공개 공지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수업을 안 하는 게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대지 안의 공지. 그래서 공개 공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고, 공개 공지가 아니라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공개 공지는 아니죠. 그 다음에 8번 높이 제한인데, 높이 제한도 노트로 보죠. 그냥 44페이지 바로 보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보면은 높이 제한은 크게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구분하고,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랑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 이렇게 구분합니다. 크게는 자, 첫 번째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 보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근데 같은 가로구역 안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가로구역별로. 이게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입니다.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 그 다음 1조 등을 위한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해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원칙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된다. 해서 건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우고 9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 이거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다만 이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 경관관리구역, 특별 가로구역 이런 데서 이러한 구역 안에 있는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예외해서 정남방향이라는 게 있고 그거보다 동그라미 3번에 우리 노트 보고 있는 겁니다. 44페이지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예외해서 동그라미 3번 돼 있는 거. 정북방향 1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건축협정구역 안, 그 다음에 정북방향이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이럴 때에는 그 대지에 건축하는 건물 상호간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너비, 여기 노트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 이런 데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남방향부터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정북방향부터 띄우죠. 근데 정남방향부터 띄우는 경우가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뭐 택지개발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각종 산업단지들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에서는 개발을 시작하는 곳이니까 처음부터 아예 기준을 정남쪽부터 잡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북방향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을 때 뒤에 건물이 없으니까 남쪽부터 띄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랑 합의를 했을 때 이럴 때에는 남쪽부터 띄울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 그래서 원칙은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는데 예외적으로 남쪽부터 띄우는 경우가 있고 이걸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인데 공동주택은 어디에 있든지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 여기는 제외합니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는 풀릴 겁니다. 근데 하나만 더. 2층 이하로서 앤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8번에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 다음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9번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요거는 해설을 참고로 보십시오. 해설을.
그래서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하겠다라는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다음에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그 다음에 미관이랑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 계획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하겠다 해서 정답은 1번이죠. 1번.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 그 다음에 10번.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하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자, 공동주택일 때는 어디에 있든지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만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은 제외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허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게 가로구역에서의 높이잖아.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생활이익으로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건 판례니까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11번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두 가지가 있죠.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든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어디에 있든지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여기만 빼고 해서 1번에 보면은 전용 주거지역이죠. 뭐 일조권 보호받죠. 2번은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받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고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아니고 준주거지역이고 요거는 보호받을 수 없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립주택, 요거는 공동주택이니까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아니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아파트인데 역시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이 이게 아닌 근린 상업지역이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가로구역에서는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라는 게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이고,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 아니면 공동주택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은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건축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